1769년 8월 15일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나파르트가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태어난 섬은 루이 15세와 제노바 공화국 협약에 따라서 그 앞전부터 프랑스의 영지가 된 곳이었고, 그는 아버지 카를로 보나파르테와 어머니 레테치아 라몰리노의 12아이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79년 나폴레옹은 브리엔의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84년에 위관급 이상의 장교가 되었고, 1785년 11월 3일 발랑스 주둔 라페르 연대의 포병 소위로 임관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나폴레옹이 물론 호전적이긴 했지만 원래의 성향은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주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문학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루소 사상가였습니다. 루소 사상을 바탕으로 항상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놓고 계획을 짜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썼었고 작가로서의 면모가 있었고, 한날은 나폴레옹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1785년 9월에서 그 다음 1년까지 어디로 휴가를 갔냐면 코르시카에서 아작시오와 바스티아 클럽의 대용령 시초에 활발하게 그러한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파울리라는 사람이 그에게 몇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코르시카 의용군 부대에 들어가라고 임무를 내렸고, 1793년 2월 22일 사르디니아에서 전투에 참가를 하고 1792년 7월에 대위로 임명이 되어서 파리에서 정치계에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많이 그렇게 가담을 하고 그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였고, 틸르리궁이 점령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이념적인 사상적인 부분과 혁명적인 부분, 혁명 이념에 포커스를 두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굉장히 그렇게 계속 프랑스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1792년 4월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던 시기였고, 여러 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파 안에서도 여러 장교들과 당파 싸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렇게 보나는 자코뱅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1793년 7월에 발표한 보케르의 만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연방주의를 반대하는 열렬한 공화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공화주의자들과 우정을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오기스탱드, 로베스피에르, 프레롱, 살리스티 이런 공화주의자들과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르시카를 떠나 혁명정부를 지지를 하게 되었고, 1793년 9월에 포병사령관으로 임명된 그가 영국 소유 툴롱을 공격을 하기 위해 기동훈련작전에 가담을 하여서 결국은 1793년 12월 19일 육군 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고,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지들이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지들이 바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그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보나는 8월 9일에 같이 체포가 되었지만 니스 감옥에 투옥이 되었지만 정말로 기적적으로 거기서 연고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8월 20일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새 체제의 수장이었던 바라스의 총재 정부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굉장히 그렇게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스는 나폴레옹에게 지형 분석실로 발령을 내렸고 그렇게 했고, 굉장한 이탈리아 공격에 관한 자신의 지략적으로 견해를 딱 제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었고, 그런데 정부는 그에게 방대 배속 부대로 계속 이렇게 전출 명령을 내렸고, 보나는 계속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안 가겠다 하여서 정부가 그를 현역 장군 명단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 헌법이 발효가 되고 테르미도르파의 공경에 처하게 되자 나폴레옹의 또 다른 제도약의 기회를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력 4년 방데미에르 13일인 1795년 10월 5일에 바라스가 왕당파 반란자를 제압을 하고 나폴레옹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나폴레옹 아이디어 한번 짜봐. 나폴레옹 있잖아. 지금 영국을 우리가 침략을 할 건데 영국 침략 계획을 좀 짜봐. 이렇게 침략 계획을 짜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국을 바로 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영국 침략을 바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하기로 합니다. 이집트를 먼저 정복하기로 제안을 하고 총재 정부가 그래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집트를 정복을 함으로써
영국이 인도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원정 준비를 비밀리에 하여서 54,000명의 1798년 5월 중순에 영국 함대가 장악한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항해를 시작해서 6월 9일 몰타를 점령해서 7월 2일 전투 한 번에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로로 가려고 지름길인 사막길을 이용했고 거기에서 피라미드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서도 전투가 있었어서 피라미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정군이 카이로에 와서 아부키르 재난을 겪게 되었고 8월 1일 알렉산드리아 근방 정박소에서 영국 해군 사령관 넬슨이 탁 이렇게 이집트를 이렇게 탁 치려고 하는데 프랑스가 와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프랑스를 먼저 영국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함대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그렇게 이미 보니까 원정군이 정복지인 이집트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영국의 공격으로 지중해가 이미 영국의 세상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보나는 이탈리아에서처럼 국가기구를 조직을 하여서 원정길에 학자, 드논과 몽주와 베르톨레 등 이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집트 학회를 창설해서 했고 북부 이집트를 이미 드제 장군이 정복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원한다고 공언을 하면서 자신을 알라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랍인을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카이로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나폴레옹이 그것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조금 시간을 많이 그렇게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시리아와 알렉산드리아 인근으로 군대를 출정하여서 시리아로 가서 전투를 끝내고 나폴레옹이 에라리 1799년 2월 20일 기자, 2월 24일 자파, 3월 7일에 점령을 하여서 그런데 아카의 성 요한을 장악을 못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이자 패스트가 돌게 되면서 결국은 시리아를 포기를 합니다. 시리아를 포기하고 다시 오스만 군대와 싸워야 했고 1799년 7월 25일 오스만 군대가 아부키르에서 괴멸이 되었고 나폴레옹이 다시 다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시어에스가 쿠데타를 준비했고 제1통령이 시어에스입니다. 시어에스가 쿠데타를 준비를 했고 보나는 이 상황에서 군대를 이집트에 두고 또 다른 군대를 결성해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아작시오에 기항을 하여 1799년 10월 9일 프레지 근방에 하선을 하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지 3주 만에 총재정부를 종식할 쿠데타에 가담을 해서 2달 뒤에 새 체제의 제1통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9년 10월 16일에 파리에 다시 돌아왔지만 파리 수비군, 그렇게 전쟁을 다 정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파리 안에 수비군을 그렇게 통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시어에스랑 제1통령 다른 시어에스랑 동맹을 맺었고 그렇게 여러가지 그렇게 시어에스는 군사 독재만이 왕정 복구를 막을 수 있다 생각했고 공화력 8년 브리메르 18일 시어에스가 자코맹당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총재정부 의회를 설득해서 보우나는 파리 수비군 대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생클루성으로 토론장을 옮겨서 다음날 음모자들의 양의회로부터 그들이 생각하기에 공화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개헌 동의를 얻어내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논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500인 회의에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회의장을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의회 쿠데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총재정부 헌법을 중지를 하고 원로원을 해산을 하고 3명의 임시통령 시어에스와 보나와 로제 디클로를 임명해서 새 헌법 기초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보나는 릭성부르크 궁전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력 8년 브리메르 20일이었습니다. 1799년 11월 11일 프랑스는 새 통령 정부로 인해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쿠데타와 여러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그렇게 안정을 잡아갔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프랑스 안에서의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통령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령끼리 또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디코랑 탈레랑이랑 푸세랑 캉바세레스 등 쿠데타 공모자들은 거의 다 보나를 지지했습니다. 시어에스, 굉장히 지략가였던 시어에스와 그리고 지략가이면서도 행동파였던 보나파르트 중심으로 구축이 되었고 시어가
기본조항을 개입을 하고 12월 13일 헌법을 공포하고 조심스러운 투쟁의 위대한 승리자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 체제인 공화제의 행정부 통령이 임기 10년으로 보나와 캉바세르스는 임기 10년을 하고 임기 5년, 리브링이 임기 5년을 맡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다 보나가 하고 행동도 보나가 하고 군대 결성도 보나가 하고 거의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동료들이 반대파도 많았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많았고 입법부는 호민원과 입법원의 두 의회를 구성을 하여서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 기획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명의원으로 구성한 원로원이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차후의 기구인 국가위원회가 행정부를 보좌를 하고 행정부의 그러한 견해를 밝혀야 했습니다. 통령정부는 제정선포일인 1804년 5월 18일까지 프랑스를 이끄는 체제였고 그런데 이 4년이 보나가 딱 중심이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또다시 국내외로 굉장히 보나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다시 공격을 재개를 해서 외부적인 전쟁에 있어서 성과를 거뒀는데 스위스하고 네덜란드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가 후퇴를 하고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와 그렇게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1800년 1월 21일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가 호전적인 정책의 하원의 동의를 이끌어서 오스트리아는 파리에서 온 평화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굉장한 여러 가지 원정길을 나갔고 두 번째 이탈리아 원정을 나갔는데 원정을 나간다는 게 사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고 두 번째 원정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몬테벨로 전투에서 그렇게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되었고 5일이 지나서 보나가 마렌고에서 그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기에 처했지만 드제 사단이 전장에 도착한 최후 순간에 그렇게 구출이 또 되었고 사람들은 보나가 원래 임기가 10년이었잖아요. 10년이었는데 보나가 10년 더 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보나가 영구 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고 그래서 음모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음모자들이 공모를 하게 하여서 보나를 제거를 하려고 하였고 1800년 12월 24일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폭탄을 막 터뜨렸지만 제1통령이 습격을 당했지만 어떻게 또 피했고 그렇게 피했습니다. 피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부분과 많은 사람과 많은 그러한 갈등 모든 형태의 또 종교 갈등 종교 의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성향과 푸세 유명 자코뱅파 탈레랑 앙시행 레짐으로 돌아가려는 입장의 온건파와 벤자민 콩스탕 자유주의 신봉자와 학사원의 관념적인 이상주의자 굉장히 생각이 깊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꾸는 게 막 이상이 높은 이상주의자들 그러한 보나와 비슷한 이상주의자와 호민원과 몇몇의 국가위원회 위원들과 대다수의 장군들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여러 상반된 공화주의자들과 계속 논쟁을 해야 했고 모두 제1통령이 근데 눈치를 챕니다. 10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영구 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서 결국은 보나는 계속 암살을 당할 뻔했지만 자신의 암살을 도모했던 그러한 비수의 음모에 연루된 자코뱅파의 주모자 4명을 그렇게 단두대서 처형을 시켰고 그리고 여러 그렇게 반대파들을 제거를 하고 숙청을 합니다. 숙청 작업을 완수를 하고 그는 그리고 원로원에서는 그의 위임 통치를 10년 연장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나폴레옹이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10년 더 하게 해달래 하여서 요청을 하여서 국가위원회가 종신통역직 국민투표를 하여서 거의 만장일치제로 그렇게 찬성을 하게 되었고 그에 반대하는 푸세가 반대를 하였지만 그는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지명 권한이 있었고 군주제를 새 제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종신통령을 하는 것에 반대 세력을 다 제거를 하고 보나는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또 많은 시녀를 두고 그렇게 통령으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의례를 치렀고 화폐에 자신의 양력을 새기고 방동 광장에 샤를마누 동상을 세우고 매제인 미라를 위해 파리 지사 직위를 만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1804년 사건이 시작됩니다. 올빼미당 우두머리 카두달이 대음모를 또 짰고 또 다른 그렇게 암살을 계획을 짰고 젊은 공작 안갱이 바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를 잡아서 보나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종신통령을 저지할 사람이 없었고 이것이 또 제정선포의 시발점이 되어서 1804년 3월 27일 원로원 푸세가 제1통령 나폴레옹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업적을 완수케 하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푸세가 한 달이 지나 키레 의원이 보나를 프랑스 황제로 선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여서 국가위원회에서 새 헌법을 마련하여서 5월 18일에 새 헌법을 승인을 하고 7월 국민투표를 하여서 다 만장일치제로 황제를 그렇게 프랑스 황제로 나폴레옹을 황제로 선포하자라는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날이었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이 되었고 굉장히 나폴레옹이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세요. 화려하게 해달라 하였고 교황이 참석하였고 직접 황제관을 쓰고 교황 7세가 강복을 하고 포옹을 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아내 조제핀에게 황후관을 씌웠고 선서를 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모든 권리가 평등하고 종교의 자유와 소유권을 존중하고 국유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러서 15년 동안 프랑스 그렇게 전쟁통에 여러 가지 그렇게 땅을 재건하고 안정시키고 재건을 하고 그렇게 15년 후에 재건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프랑스 안에서의 여러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고 국내에서 업적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프랑스 제도와 조직 원리가 나폴레옹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통신수단이 옛날 시대 때 굉장히 통신수단이 불안전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통신수단을 강렬한 단시간에 개혁을 해서 딱 하나로 통합을 시켰고 4년이 지나서 보나파르트는 결국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혁명의 국민이 제4의 왕조에 박수갈채를 보냈었고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프랑스였습니다. 풍작과 무역을 재개하고 경제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외에서는 이제 프랑스를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가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전쟁을 또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나폴레옹은 수도를 빠져나와서 계속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왕권을 확고히 하고 체제를 견고히 하여서 1792년 4월 20일에 입법부는 세계 평화를 선포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통합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오스트리아 1801년 2월 9일 리네빌 조약, 나폴리 1801년 3월 18일 피렌체 조약, 러시아 1801년 10월 8일 파리 조약, 그리고 영국과 1802년 3월 25일 아미행 조약 등에 잇따라서 다 조약을 체결을 하였고 이러한 조약으로 스페인과 미국과 협약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2년 6월 25일 터키랑 조약을 맺어서 프랑스는 10년 만에 평화를 찾은 듯 하였지만 다 정리를 하고 다 제도 개선하고 개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였지만 마지막 문제는 또다시 종교 불화가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갈등이 일어났는데 1789년 이전에 프랑스 국민 90% 이상이 가톨릭교도였습니다. 10년 동안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는 종교지만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민간 풍습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그러한 그 나라 안에서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종교죠. 종교에 의해 사제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점령되는데 거쳐 있었는데 로마와 파리 사이에 콩고르다 협상이 있었습니다. 1801년 7월 15일 약정서가 통과돼서 8월에 교황이 그리고 9월에 보나가 승인을 하였고 보나 반대파와 싸워서 호민원을 정하하고 1802년 4월 8일 입법원에다 그 원문을 표결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다음날 4월 18일이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에 협약을 장엄하게 선포를 하여서 이 콩고르다 협약이 앙시엥 레짐 시절에 국교를 대신해서 가장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종교인 가톨릭이 설 자리가 부여가 되었고 대주교와 주교와 본당 신부 임명은 정부가 하고 선출된 성직자는 로마로부터 서임을 받기 전에 공화국가 통령들에게 충성서약을 콩고르다가 불완전한 협약이라거나 완성 전에 채택된 조직 구성 조항 등이 최초로 협약 당사자가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또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다시 이때 피우스 7세가 나폴레옹 파문해라. 나폴레옹을 파문을 하고 나폴레옹이 교황을 체포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정리를 하여서
신앙의 자유와 종교를 화합을 하고 보나가 로마 카톨릭에게 몇 가지 권리를 종교를 존중하여서 몇 가지 권리를 돌려주고 프로테스탄트 종교에 법규를 부여를 하고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법률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4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 이미 예전에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이루었던 것을 실현을 하였고 국민을 조직하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는데 브리메르 공모자 중에 한 명인 레드러는 질서는 모든 헌법의 목표다. 모든 정부의 임무다. 국가적인 번영의 원리를 이상으로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먼저 권한을 집중시켜서 행정부와 정치와 사회제를 조직하고 모든 제도 속에 자신이 그 정점의 구조에 있는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택했습니다. 경제와 금융기관에서 프랑스 은행과 증권거래소와 회계감사원이랑 상업회의소랑 그리고 문화제도의 리브르 박물관과 프랑스 학사원을 재편을 하고 중앙과 지방 분권적인 행정조직과 사법부를 조직을 하고 분쟁 조정위원직을 신설을 하여서 공교육을 조직을 하고 토목사업 등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보나는 인류 법학자에게 주요 과제를 준비를 하여서 세목 완수일을 맡겼고 민법전으로 법전을 편찬을 하고 그는 국가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술적인 토론회에 직접 거의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여를 하였고 관계하였고 그리고 또 민법전을 위해서 열린 국가위원회 회의 중에 57회를 주재를 하였고 그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파도 많았지만 1804년 3월 21일 4년 동안 작업을 끝내고 민법전, 즉 1807년에 나폴레옹 법전을 구성한 36개의 법과 2281개의 조항을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소유권과 가족법에 관한 법들이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이 탄생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민사소송법, 1806년의 민사소송법과 1807년의 상법과 그리고 1808년의 형사소송법, 그리고 1810년의 형법과 1814년의 농촌법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는 불평등한 조건을 없애는 거였고 나폴레옹은 그리고 민간인에게 공헌을 하고 군인한테 그렇게 포상을 하고 동시에 나라 인재를 결합할 기사제를 만들 수 있게끔 국민훈장을 제정을 하여서 1801년 5월 19일 법령에 최초 십자 빨간 리본 훈장을 그러니까 제정시대 때 약 3만 5천여 명이 그 빨간 훈장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명망과 집단을 위해서 집단 지배를 위해서 1808년 3월 1일 귀족신문을 만들었고 앙시행을 포함한 좋은 가문을 체제에 묶으려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6년 만에 42명의 공작가, 500명의 백작가, 1550명의 남작가, 그리고 1500명의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세기의 새 귀족과 부르주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나폴레옹의 체제는 군사적인 독재체제가 아닌 군대식인 조직기능의 원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황제는 가장 민간인다운 군인이야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항상 여러 가지 작품이 나갈 때 다 검열을 해서 나가야 됐고 왜냐면 정신통령의 권한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다 문학이나 연극이나 고작품에도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고 푸세랑 그 외의 사람들이 다 나폴레옹을 따라다니고 그랬고 그러고 국사범 감옥을 세웠고 반대파를 재판 없이 투옥할 국사범 감옥을 세워서 1500명을 감옥에 감금시켰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동맹 맺지 마라. 동맹 맺는 거 금지한다 하였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나폴레옹은 계속 전쟁에 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황제가 전시에 수도를 뜨게 되면 대신 누가 수도를 통치를 할 것인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했냐면 징병 청년들을 징집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전시의 비용을 다 세금으로 걷어서 하였고 이로 인해서 민중봉기와 징집 반대를 하기 위해 사람들 동료가 잃었고
결국은 또 그렇게 나폴레옹이 그렇게 딱 잡아서 개인 소유권 인정한다, 국유재산, 그리고 뭐 구매 보장한다, 그리고 종교 재건한다, 약탈에 맞서 싸우고 개방교육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로즈위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 있잖아, 사람 아니었어. 나폴레옹은 신이었어.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었다. 아우스터리츠, 예나, 프리틀란트, 바그람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럽의 역사의 중요 과정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에 굉장히 그렇게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이르렀을 때 대혁명 전쟁을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프랑스 혁명에 반대를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에 응전한 것이다라고 이거를 나폴레옹이 언제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영국이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서 일으킨 전쟁에 응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관식 선서를 통해 공화국의 정복지들이 라인강 장안과 북이탈리아를 지켜내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나폴레옹 전쟁을 100년 동안 이어갔고, 이념적인 문제, 영토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외교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100년간 전쟁을 이어왔고, 그리고 항상 프랑스가 어떤 땅을 식민지화 하려고 할 때 영국이 나타나서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계속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끔 하였고, 결국은 영국이 바다를 장악하고 수상 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영국식 전쟁이야. 영국식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경제적 제재, 식민지화, 중립국의 선박에 대한 습격 등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은 육지는 영국군이 굉장히 수가 우세하고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러봤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나폴레옹이 육지를 장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총재정부가 선포한 대영국 경제전쟁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끝까지 뻗어나갔고, 나폴레옹은 그렇게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과 밀라노 칙령으로 대륙을 봉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영국은 프랑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 세력들을 반 프랑스로 만들었습니다. 반프랑스 연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1803년 5월 20일부터 또 11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보나는 영국의 상륙 준비를 하여서 가장 큰 문제가 항상 나가려고 하면 바다를 영국이 다 진을 치고 영국 해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의 프랑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페인을 끌어들여서 스페인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을 하여서 영국과 싸웠습니다. 싸우고 1805년 8월 8일에서 18일 사이에 영국의 상륙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영국 내각의 정책을 따르는 러시아는 지방정부랑 공모를 해서 프랑스하고 한때 또 친했던 러시아 황제 파벨 1세를 암살하는 암살 선동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러시아는 여러 동맹을 맺고 가담을 하다가 러시아가 세 번째 동맹에 가담을 하였고, 프랑스 동맹국인 바이에른이 오스트리아의 침공을 받았고, 러시아군은 서부로 진격을 하여서 나폴레옹은 후방의 위협으로 영국 상륙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러시아를 점령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1805년 8월 28일 황제는 대군에게 프랑스 북서부 진영을 떠나 유럽 중앙을 진군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몇 주가 지나서 방향을 전환하여서 7개의 급류, 즉 프랑스군이 마크 장군의 오스트리아군과 전쟁을 또 치렀고, 근데 정말 프랑스군이 적이 깜짝 놀랄 만큼 전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식 전술이라고 하죠. 대륙 절반을 다 장악해서 가로질러 버렸던 겁니다. 1805년 11월 14일 나폴레옹은 빈으로 입성을 하여서 모라를 지나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부대를 프랑스가 붙지르고, 그렇게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곳에서 빌레브 제독의 프랑스 스페인 함대가 근데 이때 영국의 넬슨 함대에 의해 프랑스 스페인 함대가 파괴가 되었고, 영국은 이때 넬슨 제독을 포기를 하고 결국은 바다의 영원한 지배자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육지는 나폴레옹이 그렇게 무적이었지만, 그렇게 1805년 12월 2일 대관식 기념일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연합을 맺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 앞에 쿠투조프가 지휘를 하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아우터리츠에서 개멸을 시켰습니다. 누가? 나폴레옹이 전술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날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관학교 전술교본의 본보기가 된 이 세 황제의 전투는 굉장히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큰 어떤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휴전 요청을 하여서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나폴리 영국이 점령이 되어서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왕자에 올랐고, 영국과
러시아가 또 다시 전쟁을 하였고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나폴레옹이 이때 베를린에서 이들에게 동맹에 들어갈 구실을 또 제공을 하였고 1806년 7월에 그는 라인 연방을 만들어서 자신이 독일 소국 보호자를 선포를 하면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중립을 깨고 1806년 10월 7일 나폴레옹에게 독일에서 물러가라고 최후 통첩을 하여서 작센과 스웨덴이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이 원정을 다시 개시를 하여서 결국은 다 그렇게 전투에서 그렇게 괴멸시키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 치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결국은 1807년 2월 8일 겨울 눈이 내리는 굉장히 추운 겨울날 아일라우에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잔혹하게 다 그렇게 괴멸을 시키고 그렇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봄이 되어서 나폴레옹은 좌절을 하지 않고 재개를 합니다. 재개를 하여서 1807년 5월 24일 단치가 프랑스군을 방문하였고 러시아군이 그렇게 러시아군을 괴멸시켰죠. 그리고 6월 25일 나폴레옹과 러시아는 그렇게 7월 7일 다시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프랑스 군사들은 1792년 다시 전투를 짭니다. 다시 전쟁 계획을 짰고 이때의 전술 이름이 그리보발 대포 전술인데 굉장히 유명하다 합니다. 나폴레옹식 전술 방법인데 보통은 탄환에 탄약을 대충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일정 비율의 탄약을 넣는 새로운 방법이었고 쇠로 만든 조준 나사를 사용을 하고 포신을 쉽게 들어 올려서 그리보발 대포 전술을 하면 나폴레옹 하면 그리보발 대포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5년에서 4년 동안 이 나폴레옹 전술에 맞설 자가 프랑스에게 맞설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랑스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페인을 딱 눈독 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페인의 카를로스 에스파냐인 국왕 카를로스 4세와 페르난도 바요를 초청을 해가지고 성에 포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페인을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국왕으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주동자들이 스페인인들이 영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영국에 연락을 해서 다시 프랑스군이 그렇게 조금 물러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스페인이 다시 카를로스 4세가 군대를 결성해서 프랑스에 다시 재공격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결국은 나폴레옹은 그렇게 다 그렇게 물리쳤고 적을 물리쳤고 아벤스베르크, 란트슈트, 레겐스부르크에서 승리를 하여서 빈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빈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5월 13일에 또 빈을 점령을 하였고 카를로스 대공이 후퇴를 하고 마지막에 아스퍼네슬링 전투에서 그렇게 5월 22일에 전쟁을 끝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바그람 전투를 또 승리를 하고 나폴레옹이 대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1809년 10월 14일 빈에서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1810년에 유럽 하면 프랑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야 라고 얘기가 있었고 나폴레옹 조직 체제가 130개의 주로 구성된 프랑스고 함부르크에서 로마까지, 브레스트에서 마인츠까지, 그리고 왕가, 그리고 부왕가, 보나가,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 이베리아 반도를 근간으로 보나파르트 왕가가 형성이 되어서 베스트팔리아 제롬과 그리고 폴리와 스페인에는 조제프가 있었고 그리고 베르그 대공과 나폴리 왕 뮤이라와 나폴레옹 3세와 루이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지배를 하여서 이렇게 전체가 이들과 보나가와 그 외의 관리자들이 베르그 대공국을 지배를 하게 되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가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연방을 조정을 하고 라인 연방을 보호를 하고 작센과 바이에른과 덴마크와 동맹을 맺어서 독일과 병합을 하였고 1807년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그의 동맹국이 되어서 오스트리아도 그렇게 정복을 하고 대륙의 체제는 통신과 문화와 법과 군사와 경제 교류의 활로를 개발하여서 민법정과 프랑스식 행정조직으로 이제 프랑스법이 유럽 공통법이 되었고 독일 북부와 네덜란드와 베스트팔리아를 병합을 하였습니다. 굉장했던 나폴레옹이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은 그 사이에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유럽 대왕실의 공주 이제 황후를 맞이를 하였고 유럽 왕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1811년 3월 20일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로마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또 바르샤바 대공국을 건설을 함으로써 이것이 또 불화의 시가 되었고 그 안에서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이 또 있었고 그렇게 1811년 중반에 전쟁이 또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어떻게 지지할지 동맹 맺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결국은 프랑스가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 통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20개국의 군대를 결성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군사 5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전진시켜서 6월 2일 대군이 니만강을 건너고 나폴레옹의 목표는 러시아를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점령을 하는 것이었고 나폴레옹이 앞으로 전진을 하여서 빌라를 점령해서 스몰렌스크를 점령을 하고 1812년 9월 7일 모스크바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모스크바 전투가 있었고 저녁이 되자 그러고 시간이 지나자 쿠투조프가 러시아의 역사적인 수도에서 철수를 하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거기에 전쟁이 계속 가담하지 않고 또 군사를 결성해서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해나갔는데 무이라한테 지휘권을 맡기고 자리를 떠났고 나폴레옹국으로 가려고 그리고 1812년 말에 굉장한 추위 속에서 니멘강을 건너가지고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지쳤는데 그렇게 1812년 12월 18일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말레가 파리로 오기 전에 말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 있잖아 죽었대 하고 나폴레옹이 죽었다고 계속 전쟁통에 나가 있으니까 그냥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죽었다고 허위 소문이 돌고 있었고 결국은 또 그렇게 하면서 독일 원정을 나갔고 또 3만 군사를 거느리고 리첸과 바우첸과 브루첸에서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동맹한 동맹군들과 거의 근데 전설인데 나폴레옹이 1대 여러 명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1대 여러 나라와 동맹 맺은 나라들과 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은 다시 드레스덴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였고 1대2로 싸웠다. 거의 2배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정복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남으로 오다가 결국은 스페인을 포기를 하였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포르 회의에서 동맹군의 제시와 평화 제의를 거부를 하고 이제 동맹군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무리 나폴레옹이 막강했어도 그게 전쟁이 끝까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소규모 군을 계속 기억해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군을 결성을 합니다. 자신의 왕자를 보존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1814년에 2만 5천 명의 동맹군이 프랑스 동부에 창설이 되어서 2월 1일 로티에르에서 그렇게 결국은 나폴레옹이 로티에르에서 패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다시 짜서 다시 또 하면 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샹포베르, 몽미라이, 샤토티에리 그리고 보샹, 몽트로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였고 동맹국들이 쇼몽에서 회담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크라운과 랭스에서 승리를 했고 아르시시르 오브에서 또 그렇게 패하게 됐는데 그렇게 쇼몽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탈레랑이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원로원과 입법원이 4월 2일, 3일에 투표로서 이제 나폴레옹 임시통령 끝났다. 나폴레옹 폐위를 결정합니다. 폐위를 결정을 하고 1814년 4월 4일 마르몽 부대가 동맹군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4월 6일 나폴레옹이 퇴위를 하게 되었고 루이 18세가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이 18세를 왕자에 올렸는데 루이 18세가 잠깐 이렇게 그동안 나폴레옹이 해온 게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1일 칸에 상륙을 해서 다시 제국을 찾았습니다. 찾았고 그가 꿈꿨던 거 피라미드식 구조죠. 계속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상을 굉장히 그래도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그가 그렸던 것을
많이 그렸는데도 계속 나폴레옹은 그렇게 좌절을 하였고, 강대국에서 그렇게 빈 회의를 열어서 파리 안에 보나파르트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투표를 합니다. 보나파르트 원치 않는다. 그래서 3월 13일 나폴레옹을 세계 평화의 적이다. 그리고 교란자로 규정을 하여서 선언문을 발표를 하였고,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폴레옹 1대 영국군과 프로이센과 동맹배정 상태에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1815년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종 원정에서 13만 군인을 규합해서 6월 16일 리니에서 프로이센군을 무찔렀지만 6월 18일 오전 11시에 워털루 전투에서, 이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황제 근위대 척탄병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아무리 그래도 1대 여러 명으로 싸우기는 힘들잖아요. 결국 열세하였고, 결국은 1815년 6월 22일 나폴레옹이 의회의 요구를 하여 다시 퇴위가 되었고, 워털루 전투에서 그가 패배를 하여서 푸세의 책략으로 복위를 한, 결국은 루이 18세가 그렇게 복위를 하게 되었고, 프랑스 영토는 적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적군은 동맹국들이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를 동안 전쟁 배상금 나폴레옹한테 내라고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였고, 1815년 7월 14일 나폴레옹은 결국은 영국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고, 혁명 후에 26년 만에 영국이 유럽의 대격동에 종지부를 찍었고, 이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찬탈자라고 불렀습니다. 1659년 영국 땅 남대서양 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나폴레옹을 가뒀습니다. 그러고 영국 총독 허드슨의 감시를 받았고, 그는 굉장히 글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글을 많이 썼고, 나폴레옹이 그 안에서 라스카즈, 구로, 베르트랑 몽통롱에게 자신이 그동안 썼던 여러 가지 이야기, 자술서사시를 필사하게끔 시키고, 나폴레옹의 자신의 이야기를 전설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1821년 5월 5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루이 18세가 프랑스에 그렇게 복위를 하여서 프랑스를 그렇게 꾸려가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고 프랑스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